1장 첫사랑을 하다. 1970년대 후반 해질녘이면 황금빛 노을이 바다 위를 길게 들이우고 자욱한 물안개가 피어오르던 작은 바닷가 마을. 이곳은 물새들의 거친 울음소리가 아침을 열고 저녁에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마치 태초의 자장가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침에는 부지런한 어부들이 만선한 배를 타고 돌아오며 부르는 뱃노래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마을을 가득 채웠다. 한낮이면 마을 뒷산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싱그러운 소량을 몰고 와 골목마다 흩뿌렸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이 정겹게 이어져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갯벌에는 햇살에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가 널려 있었고 갯바위에는 바다 물결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흰 포마를 만들었다. 연희는 이 모든 풍경 속에서 자연스레 녹아들며 자랐다.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르지 않았던 물기 머금은 들꽃처럼 순수하고 여린 소녀였다. 그녀의 작은 손은 늘 빨래, 비누 거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물속에 잠긴 마음만은 햇살처럼 투명하고 때 묻지 않았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해 작은 수첩에 짧은 시 또는 일기를 적곤 했는데 그 종이 위에는 언제나 바다 냄새와 소나무 향기가 배어있는 듯했다. 개울가에서 차가운 물에 빨래를 헹구던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자 바닷가 쪽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해질녘 역광을 등지고 서있던 그림자, 바로 준호였다. 햇살이 그의 단단한 어깨를 감쌌고 짙게 그을린 얼굴 위로 웃을 때면 번지는 하얀 치아가 유난히도 환해 보였다. 그는 늘 책을 손에 들고 다녔는데 마을의 여느 청년들과는 달리 그는 묘한 깊이와 함께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마치 갯바위에 뿌리 내린 억척스러운 소나무처럼 그의 존재감은 연희의 마음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었다. 연희는 그에게서 세상의 모든 바닷바람과 소나무 향기가 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연희의 글을 유일하게 읽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연희의 글씨처럼 투명한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해 여름, 세상 모든 빛과 바람이 둘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연희와 준호는 매일같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길을 함께 걸었다. 바닷물 특유의 비릿함과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솔향기가 뒤섞인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럽히고 흩날렸고 스쳐 지나가는 손끝에선 아직은 미숙한 하지만 격렬한 심장 박동이 울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마저 그들의 조용한 대화의 배경음이 되어주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과 작은 스침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준호는 늘 연희의 작은 어깨를 조용히 지지해 주었다. 세상이 온통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던 그 여름날은 연희의 삶에서 가장 순수하고 눈부신 시절로 영원히 기억되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가난했지만 오직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낡은 어선에 앉아 미래를 그리기도 했다. 연희는 준호의 품 안에서 평생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그와 함께 나이 들어가도 행복할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준호가 나지막이 들려주던 약속들이 맴돌았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 우리 이 바다를 보며 함께 집을 짓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차가운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마을 어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갑고 단호했다. 여자애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시집 잘 가는 게 상팔자지. 글 몇 줄 쓴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가난은 가족에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였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아들 선호 사상은 연희의 앞을 가로막는 견고한 벽처럼 높았다. 그녀의 꿈, 그녀의 사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듯했다. 부모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과도 같았다. 우리가 널 먹이고 재운 정성, 그걸 갚아야지. 서울 양반댁 며느리가 된다는데 내 팔자에 다시 없는 기회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울의 부잣집으로 중매 결혼을 떠나게 되었다. 운명이 뒤바뀌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던 날, 준호는 말없이 바다를 응시했다. 해질녘 노을에 그의 얼굴은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굳은 이별의 다짐과 함께 가슴 저미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연희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 아픈 눈빛을 마주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그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연희의 귓가에는 준호가 불렀던 노래, 그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뜨거웠던 여름은 그렇게 잔인하게 끝이 났다. 바다 내음 짙은 마을의 추억은 연희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먹먹한 상처로 새겨졌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낯선 서울로, 정해진 운명 속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갈 뿐이라고,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바닷가 마을의 풋풋한 시절은 이제 먼 꿈처럼 아득했다. 2장, 복종의 삶. 서울의 으리으리한 대문을 넘는 순간 연희의 세상은 눈에 띄게 좁아졌다. 사방을 둘러싼 높은 담장은 자유로운 숨통마저 막아버리는 듯했다. 마치 거대한 새장에 갇힌 듯 밖으로는 쨍한 햇살이 쏟아져도 안으로는 한 줌의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구석들이 많았다. 저택 안은 좋기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고가의 가구들과 섬세한 도자기들, 그림들이 가득했지만 그 모든 호화로움은 그녀를 끊임없이 위축시키고 숨죽이게 만들었다. 묵직한 가구들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이곳에서 연희의 자리는 오직 차가운 부엌 바닥뿐이었다. 그녀는 햇살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구석에서 끝없이 일을 해야 했다. 손끝에서 물 마를 새가 없었고 발은 늘 저렸다. 시부모님의 날카로운 눈치와 남편 기석의 무심한 명령이 그녀의 하루, 아니 그녀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고상하게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며느리가 예의 범절을 모르면 어찌 되겠느냐? 우리 집안의 체면이 걸린 일인데 밖에서라도 말실수하면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는 격이다. 그 한마디에 연희는 허리를 더욱 숙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마음껏 웃을 수도 작게 콧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숨소리마저 조심하며 그들의 기색을 살폈다. 이곳의 공기는 늘 정지되어 있는 듯 고요했고 그녀의 웃음은 굳어진 채 끝없이 길고 무거운 하루가 이어졌다. 웃고 싶어도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 기석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물이었다. 그의 말투는 늘 권위적이었고 표정에서는 언제나 딱딱함이 묻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파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신하게 행동해. 이 집안 며느리의 체면을 지켜야지. 어머니도 누나도 그렇지만 우리 집안 여자라면 체면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 그의 말은 하나의 법전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고 연희는 그 명령에 순응하는 기계 부품처럼 움직였다. 그는 사업에 능했으며 돈을 잘 벌었다. 그러나 그의 두둑한 지갑에 비해 그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함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을 느꼈다. 결혼 생활은 온통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 있었고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은 언제나 비난과 질책으로 돌아왔다. 매년 명절이 돌아오면 연희는 새벽 동이 트기도 전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멈출 새 없이 음식을 만들었다. 손목은 시큰거리고 손끝은 늘 붉게 부르텄다. 무거운 가마솥을 옮기고 수많은 접시를 나르며 끊임없이 부엌을 오갔다. 그녀의 몸은 마치 낡은 기계처럼 지쳐갔다. 설날 아침 온 집안이 차례상 앞에서 절을 올리고 덕담을 나누는 동안에도 연희의 자리는 부엌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욕구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봉사하고 희생해야 할 존재였다. 그녀는 마치 공기처럼 투명하게 존재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간혹 첫사랑 준호와 함께 걷던 바닷가 해안길을 떠올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물비린내와 소량기, 그리고 손끝 스치던 설렘. 그 꿈 같았던 시간들은 이제 너무도 아득하고 초라한 그녀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 잔인한 대비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처 피어나지 못한 꿈과 꺾이지 않는 자존심은 서서히 시들어갔다. 그러나 그 씨앗은 완전히 죽지 않고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도 아주 미세하고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연희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처럼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차가운 공기 속에 갇힌 채 그녀의 삶은 그렇게 복종이라는 단어로 점철되어 갔다. 얇은 비단옷 위로 스며드는 한기가 연희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낯선 서울의 하늘 아래 그녀는 마치 뿌리 뽑힌 들꽃처럼 외로이 흔들렸다. 3장 희생의 세월. 아들 호영이 태어나자 시댁의 모든 관심은 그에게로 쏠렸다. 종갓집의 귀한 첫 아들이자 장자. 온 집안은 아들의 탄생을 축복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시아버지는 밤새워 손자 호영의 이름을 짓느라 고민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떡을 돌리며 손자 호영의 탄생을 자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잔칫날 모두의 축복 속에서 금줄을 두른 대문에 연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스쳐 지나갔다.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며느리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아들 생산에만 있다는 듯한 기분에 그녀는 알 수 없는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반면 몇 년 뒤 태어난 딸 미정은 늘 뒷전이었다. 아들은 집안의 대들보이니 기둥처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시댁 식구들의 입버릇처럼 들려왔고 그 말은 곧 미정을 향한 무관심의 그림자가 되었다. 호영의 젖병과 기저귀는 늘 최고급이었지만 미정의 것은 늘 호영이 쓰던 낡은 것이었다. 미정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랐고 연희는 그런 미정을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감히 나서서 보호하거나 크게 관심을 표현할 수 없었다. 아들 호영에게 쏠린 시댁의 시선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정의 울음소리는 늘 호영의 웃음소리에 묻혔고 미정의 작은 재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의 반딧불처럼 외로웠다. 연희는 그런 딸을 품에 안고 남몰래 눈물 지었다. 내 딸도 사랑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널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밤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연희의 삶은 이제 온전히 가족에게 맞춰졌다.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지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로서 존재할 뿐이었다. 마을에서 어렸을 적부터 칭찬받던 글, 솜씨도 섬세한 바느질 솜씨도 먼지 쌓인 다락방 깊숙이 묻혀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던 아름다운 글씨체는
이제 장부를 정리하거나 가계부를 쓰는 차가운 숫자로만 남았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던 바느질 대신 그저 가족들의 찢어진 옷을 꿰매는 단순한 수선이 그녀의 유일한 손재주가 되었다. 그녀의 시간은 늘 부족했고 온전히 그녀 자신만을 위한 순간은 단 한 조각도 허락되지 않았다. 가슴 한켠에 간직했던 희미한 꿈들은 더 이상 숨 쉴 공간조차 찾지 못하고 천천히 질식해갔다. 마치 뿌리가 흙에 닿지 못한 화분 속 꽃처럼 그녀의 생명력은 조금씩 시들어갔다. 남편 기석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부는 축적되었고 집안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거대한 금고가 그녀의 닫힌 방문 앞에 놓여있는 듯했다. 주위에서는 그녀를 복 많은 부잣집 며느리라 칭송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안이 부유해질수록 연희의 마음은 더욱 메말라갔다. 고가의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어떤 사치도 그녀의 내면을 채울 수는 없었다. 텅 빈 마음에 쌓여가는 것은 고독과 쓸쓸함, 그리고 뼈아픈 상실감뿐이었다. 웃는 법조차 잊은 듯한 무표정한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가끔은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디 굵어진 손, 거칠어진 피부, 검버섯이 피어난 자국. 이 손으로 그녀는 수없이 많은 집안일을 해냈고 가족을 먹여 살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 손에 한 번이라도 글씨를 쓰거나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던 기억은 이제 까마득한 예시야기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내린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홀로 깨어 있었다. 차가운 정적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터져나올 듯한 막막함과 외로움이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이 또한 잠시뿐. 날이 밝으면 그녀는 다시 가족을 위한 연희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세월은 그렇게 오직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갔다. 가시밭길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삶이었다. 사장, 뜻밖의 재회. 긴 세월 자신을 가두고 있던 고요한 집을 벗어나 바깥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연희의 하루는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어 해진 후 한참이 지나서야 마무리되는 고된 일상의 반복이었다. 온몸이 쑤시고 피곤에 절었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없었다. 어쩌다 남편 기석의 사업 접대 자리에 동반하게 되면 그녀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남편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얼굴에 굳게 박힌 미소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냈다. 그 미소 뒤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자리였다.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조명이 은은하게 쏟아지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남편 기석은 사업 파트너들과 호탕한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음식은 화려했지만 연희에게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혀끝에 닿는 모든 것이 씁쓸할 뿐이었다. 연희는 습관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차분히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몸을 작게 움츠렸다. 그녀는 늘 그렇듯 투명 인간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낯익은 얼굴, 멈춰진 심장 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연희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희의 눈은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그의 어깨에는 깊어진 삶의 무게가 얹혀 있었고 얼굴에는 지난날의 풍파가 남긴 흔적이 역력했다.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에는
흰 서리가 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단단하고 강렬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긴 그 눈빛은 연희의 잊고 있던 모든 기억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마치 시간이 1970년대 후반의 바닷가 마을로 되돌아간 듯 빛바랜 사진 속으로 들어선 기분이었다. 준호였다. 오랜만입니다, 연희 씨.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덤덤함이 더 묻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연희는 그 담담함 속에서 과거의 아련함과 함께 말 못할 회한을 느꼈다. 연희는 애써 태어난 척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모든 신경이 그의 존재에 곤두섰다.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지만 가슴 한켠에 항상 자리했던 이름. 준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스쳐가는 바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다. 외국 생활 오래 했지. 거기서 건축을 공부하고 결혼도 했었어. 그런데 오래 못 갔어. 그의 짧은 문장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고독과 아픔이 녹아 있었다. 실패와 상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연희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려왔다. 그 역시 자신만큼이나 아픈 세월을 보냈을 터였다. 연희의 마음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굳게 닫혀있던 내면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듯했다.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숨죽이던 연희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작은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히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들킬세라 얼른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자신은 순종적인 아내였고 그의 눈빛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남편 기석은 둘의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찰나의 순간에도 불온한 감정이 엿보여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애써 준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해서 느껴졌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온 작은 빛 한 줄기처럼 그의 존재는 연희의 단조로운 삶에 뜻밖의 파동을 일으켰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녀의 잊힌 과거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연희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잊었던 이름, 잊었던 얼굴, 잊었던 감정들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길고 지루한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아주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 작은 설렘조차 그녀에게는 죄스러웠다. 5장 분쟁의 그림자. 세월이 흘러 남편 기석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비보가 집안에 퍼졌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그였기에 가족들은 적잖이 놀랐다. 그의 건강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되어 갔다. 잦은 술자리와 사업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도 잠시 시댁 식구들의 관심은 병문안보다는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병실에 누워있는 기석보다는 그의 죽음 이후 유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겉으로는 안타까움을 가장했지만 속으로는 재산을 두고 치열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시시때때로 연희가 없는 틈을 타 병실을 기웃거리며 기석에게 유언장을 확인하거나 상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슬쩍 내비치곤 했다. 특히 아들 호영은 자신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자 대를 이을 장손이므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 생각했고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심지어 그에게 어머니의 권리나 딸의 몫이라는 개념은 희박했다.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그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간병하는 연희 옆으로 호영과 시누이들이 수시로 찾아와 병실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연희의 귀에는 그들이 툭툭 던지는 유산 관련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재산 정리 문제로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아무렴 다 호영이 건데 뭘 걱정해. 유언이 어떻든 간에 아들이 다 가져가는 게 순리 아니겠니? 장자는 당연히 물려받는 거야. 이런 말들이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기석의 병세보다 유산의 크기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연희와 미정의 존재는 마치 없는 듯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마침내 변호사가 가져온 기석의 유언장이 모두 앞에서 공개되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호영의 기대를 처참히 배신했다. 연희와 딸 미정에게도 재산의 절반을 나누라는 것. 시댁 식구들에게는 충격이었고 호영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이었다. 호영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언장을 거듭 읽어내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감히 라는 울분이 그의 심장을 휘저었다. 그날 이후 조용했던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변했다. 시누이들의 눈빛은 연희를 향해 더욱 날카로워졌고 대놓고 무시하거나 험담을 주고받았다. 마치 연희가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주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세웠다. 그들의 비난은 비수가 되어 연희의 가슴에 꽂혔다. 아들 호영은 노골적으로 연희에게 반발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거나 어머니를 향해 비난 섞인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일궈놓은 재산을 어머니가 감히 이럴 수 있어요? 장자로서의 내 권리를 짓밟을 수 있냐고요? 호영의 목소리에서는 적대감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연희에게 돌렸다. 연희는 이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 그녀의 삶은 늘 그랬듯 조용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연속이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생 복종하며 살아왔던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억울함과 함께 굳은 심지가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죽여 살기보다 이제는 자신과 미정의 정당한 몫을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다졌다. 유산 분쟁의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오랜 희생에 대한 보상 대신 또 다른 고통을 드리우고 있었다. 연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상처를 감쌌다. 6장 가면이 벗겨진 날 집안에는 싸늘한 전운이 감돌았다. 남편 기석이 사망하고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숨겨져 있던 모든 욕망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요했던 대저택은 이제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날선 목소리와 쟁론으로 가득 찼다. 특히 호영은 시시때때로 연희를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아들이란 이름으로 받아온 특권이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함께 연희에게 향하는 뼈아픈 원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여겼고 그 권리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욕심을 부려 감히 아들의 몫을 빼앗으려 한다는 분노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연희를 마치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적으로 간주했다. 거실 한가운데서 호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희를 몰아세웠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아들 호영은 손을 들어 연희를 가리키며 삿대질을 했다. 어머니, 이건 제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사업으로 일군 것은 다 제 거예요. 어머니가 감히 왜 이 모든 것에 욕심을 내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를 기만하고 저를 배신할 수 있어요? 이게 어머니가 평생 지키겠다던 조신함이에요? 말로만 집안의 안위를 외치더니 결국 돈에 눈이 멀었네요. 그의 말에는 연희가 평생 바쳐온 희생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순수한 분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연희는 호영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 섞인 말들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연희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왔던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평생 참고 견뎌왔던 서름, 외로움, 억울함, 그리고 딸 미정에 대한 미안함까지.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의 무게를 짊어진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숨소리마저 낼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정말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속에서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울음이 끝내 터져 나오고야 말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심지가 담겨 있었다. 욕심? 그래, 내 눈엔 내가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호영아. 나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한때는 꿈도 있었고 누구보다 사랑받던 사람이었어. 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집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내 이름 연희가 아닌 이 집안의 며느리 호영의 어미, 그저 그 이름으로 살아야 했다. 단 한순간도 나 자신으로 살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고 그 속에는 그녀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서글픔과 한이 녹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집에 들어와 너희 아버지와 너희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 내가 잠든 밤에도 나는 쉬지 못하고 이 집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고 너희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살았어. 나는 내 이름조차 잊고 살았어. 내 손에서 글을 놓은 지도 반평생이 넘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이 너희 가족의 틀에 맞춰 숨쉬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겨우 내 몫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조차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너한테 있는 거니?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준 적이 있었니?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호영은 어머니의 뜻밖의 폭발에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고 시누이들도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연희가 그렇게까지 격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터였다. 그 정적 속에서 마침내 그녀의 굳게 닫혔던 감정의 문이 활짝 열렸다. 흐느낌이 섞인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때였다. 문득 뒷문이 작게 열리더니 준호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연희의 슬픔 어린 고백을 모두 들은 듯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연희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짧고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지지,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연희의 말에 대한 동의이자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한 이해였다. 그 짧은 동의의 몸짓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었던 연희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들이미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평생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를 그 순간 처음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억눌러왔던 눈물을 본물처럼 쏟아냈다. 그 짧은 동의의 순간이 연희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7장 선택의 갈림길. 유산 싸움은 예상대로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호영은 자신의 변호사를 앞세워 연희를 상대로 강경하게 맞섰다. 가문의 체면과 아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연희와 미정의 정당한 몫을 깎아내리려 애썼다. 장자는 가문이 근본인데 어떻게 재산의 절반을 여자들에게 주느냐? 아들이 모든 것을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호영의 변호사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의 잔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고, 시누이들은 법정 밖에서도 연희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를 독한 여자, 돈에 눈먼 며느리로 매도했다. 연희는 지루한 법정 공방 속에서 끝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녀의 인생 대부분을 침묵하며 살았기에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 법정이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수십 년간 쌓인 울분과 새로 겪는 갈등이 뒤엉켜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녀의 정신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다. 하지만 딸 미정은 홀로 싸우는 어머니 곁을 굳건히 지키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정은 유류분 제도의 법률적 해석을 밤새워 찾아보고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변호사에게 강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연희에게 엄마는 정당하게 엄마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해도 엄마는 법정 상속분의 1.5배를, 저는 1배를 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은 그 지분의 절반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예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버지 유언대로 받아도 저희 몫을 다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예요. 누구도 엄마를 비난할 수 없어요. 라고 힘주어 말해주었다. 미정의 든든한 지지가 연희를 버티게 했다. 그녀는 딸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연희는 익숙했던 서울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그녀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높은 담장과 닫힌 문들,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리고 준호가 건넨 따뜻한 손을 잡고 고향 마을을 찾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곳이었다. 물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갯가 위를 유유히 맴돌고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갯벌에 부딪혔다. 솔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싱그러운 향기를 품고 있었다. 그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얼굴을 간지럽히는 순간 연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빽빽한 아파트 숲과 높은 담장이 아닌 탁 트인 바다와 하늘 아래서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끼 낀 낡은 돌담과 오래된 나무 의자, 어릴 적 뛰어놀던 작은 개울까지 모든 것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선 공간 같았다. 모든 풍경이 연희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준호는 조용히 연희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조급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남자답게 그녀의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존중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존재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마련해둔 고즈넉한 작은 집에서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세월의 간극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대화를 더욱 진솔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침묵 속에서 준호는 담담히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내 인생도 순탄하진 않았어, 연희야. 타지에서 외롭게 홀로 서기도 했고
사랑도, 가정도 결국 지켜내지 못했지.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어쩌면 나도 너와 다르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 속에 감춰진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문득문득 내 웃음을 떠올리곤 했어. 이 바닷가에서 함께 꿈꾸던 우리가 있었지. 어딘가에서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내주길 바랐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으니까. 그의 말에 연희의 마음속에서 묵은 한 줌의 외로움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동안 짊어졌던 삶의 무게와 답답함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타인의 삶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작은 안도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늦은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연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어둠을 서서히 몰아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밤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차가웠던 삶의 한가운데서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연희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연희로 살아갈 힘이 솟아났다. 8장 봄날은 온다. 법정 싸움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 연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남편 기석이 유언으로 남긴 재산의 절반마저 그 전부를 포기했다. 그녀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마저도 아들 호영에게 양보했다. 재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감정적 속박의 잔재였다. 물질적인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녀 스스로의 단단한 선언이었다. 이제 그녀는 지난 세월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싶었다. 연희의 결단으로 시댁 식구들과 호영은 예상치 못한 허탈함에 빠졌지만 연희의 마음만은 한없이 가볍고 평화로웠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일 것이 없었다. 미정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라고 아쉬워했지만 이내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했다. 미정의 눈에는 비록 물질적인 것을 포기했을지언정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어머니의 당당함이 보였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몫인데. 미정의 걱정 어린 눈빛에 연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돈으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미정아. 그 재산에 묶여 또다시 그들의 그림자 속에 살고 싶지 않아. 이것이 나를 위한, 그리고 너를 위한 진정한 자유란다. 연희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연희는 딸 미정과 함께 작고 아담한 집을 얻어 고향 마을에 정착했다. 그 집은 크진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언제든 바다가 보였다. 물새들의 지저귐과 산새 소리가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에서 그녀는 새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면 바닷바람이 실어오는 신선한 공기와 파도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이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소박한 정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어릴 적 꿈꿨던 것처럼 다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 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잃었던 순수한 미소가 되살아났다. 그 미소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연희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서두르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남자답게 그녀의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존중했다. 그저 그녀가 기뻐하며 활짝 웃을 때는 함께 소리내어 웃었고 과거의 상처로 슬픔에 잠길 때는 말없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없이 위로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고 어떤 빚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존재만으로도 연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바야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차가웠던 겨울의 기억은 따스한 봄의 햇살에 녹아내렸다. 연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 조각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녀의 삶은 차가운 암석 위를 흐르던 계곡물처럼 이제는 따스한 햇살을 받아 잔잔하게 빛나는 호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닷가를 걷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연희는 준호와 함께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발밑에는 조약돌이 파도에 굴러가는 소리가 청명하게 들렸다. 따스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연희는 준호의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봄날은 늦게 와도 결국은 오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봄날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는데 나는 너무 늦게 알았지 뭐야.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인내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준호는 대답 대신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스치는 바람 속에서 연희는 잃어버렸던 청춘의 향기를 다시 맡는 듯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미처 피어나지 못했던 꿈들이 이제야 비로소 봉오리를 맺고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따스하고 눈부신 계절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봄날은 기다리는 자에게 기어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날은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연희의 미소는 바다를 닮아 평화로웠고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자유로웠다. 그녀의 오랜 침묵이 드디어 깨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봄바람처럼 살랑이며 시작될 참이었다.